네, 2020년도를 이제 보내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을 다가오면서 우린 또 코스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연말까지 2020년도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잘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2,800선을 뛰어넘으며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내년 흐름을 보기 위해서 대외적인 변수를 살펴봐야 되죠. 계속 우리 증시를 휘두르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 해외 경제 상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 시사경제평론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특집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미국, 특히나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탈출됐는데 우선 지금까지 현 상황을 오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요? 사실 네네. 되게 많이 걱정들 했었죠. 네. 2조 7천억 달러 이상 되는 미국이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실업 구제 이미 6%를 넘은 실업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들 정책들이 있었고 연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도 그 기한이 이제 끝나가는 날이 진짜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었는데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지출해라. 그리고 자기한테 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네. 한 3일간 시위를 했습니다. 그죠? 골프 치면서 네. 아무리 급해도 뭐 답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드디어 사인을 했어요. 이거로 인해서 이 불안정한 위기 국면은 지나갔다고 보이고 안정세를 찾아서 다음 이제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네, 가장 큰 위기는 또 하나 탈출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는 위기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을 했고요. 이제 바이든 시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을 때 평론가님은 바이든 시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뭐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망을 보시는지 아니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 그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이제 심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거기로부터 좀 탈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인데 과연 바이든 시대는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야말로 이제 무역 전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수위를 좀 낮출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마 전반적으로 외교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북미 관계도 그랬고 본인이 결정하면 그냥 그 중국에 대해서도 뭐 관세 부과도 하고 좀 무리하게 네.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분히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외교 정책 기조 전반이 버텀업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다 이제 밑에서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 그런 검토하고요. 방식으로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의 양상도 훨씬 더 사실은 섬세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실효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할 것 같고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상당히 좀 전환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 그 전쟁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예, 평론가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 트럼프는 동맹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정도로 중국과도 무역 갈등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맹국과도 갈등이 나서 그 틈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네네. 그 틈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었죠. 맞아요. 근데 이 틈을 허용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뭐 늙은 여우다 네. 이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까지 언론에서 하면서 이 바이든 시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던 2,5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숫자로 딱딱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 선전 효과를 노렸던 트럼프식의 대응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텀업 방식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갈등이 나아가서 기술 갈등으로 그 기술 전쟁으로 번질 것이고 전 세계 글로벌 기술 표준, 차세대 기술 표준에 대한 전쟁이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금융 전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예측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전쟁이라 하면 네. 위안화 환율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 자기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유변동 환율제로 완전히 넘어가라 하는 압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지급 결제 이거로 새로운 국제 금융의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보관이고 이걸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를 아예 불법화하든지 어떤 BIS 같은 그 국제 다자기구를 이용하여 중국의 이런 금융 시스템 배제하는 그런 글로벌 금융 전쟁까지 나아갈 것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차에 굉장히 섬세한 아주 풀기 힘든 그런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전면에 내걸고 있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정책을 중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들이 뭐 사실은 이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맞습니다. 예, 탄소도 뭐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 제조업을 상당히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이제 대두할 것으로 좀 보이는 것이,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노동 중시, 인권 중시예요. 자, 특히 이 노동 중시 정책을 중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도 뭐 기초 그러니까 임금도 좀 올리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 올 거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고용비 부담이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게 또 이제 점점점 상실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주 실효적으로 중국을 괴롭히고 중국 산업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중국 산업이 지금 전 세계 뭐 1위로 어찌됐건 부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가 많이 좀 억제를 할 것이고, 그 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거를 막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 반대로 그런 그 양면 전략을 좀 쓸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네. 잠깐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낄 틈이 없네요. 예, 네. 중국이 네.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란티엔공청이라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가 2015년 전후로 해서 네. 굉장히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표준에는 미달이다 하시는 지금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조업을 적용하고 그거로 중국을 공격하는 규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무역 기준에 합당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 요구 이런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없어도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참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좀 정리해 보자면은 바이든 시대 하에서도 중국 대륙에는 계속될 것이다. 근데 그 방법, 통치하는 방법 혹은 다루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테고, 계속해서 무역이라던가 뭐 노동, 환경 부분에서는 악셀을 걸면서 좀 이 부분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시대에서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 외에 바이든 시대의 경제 기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오대영 교수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세 가지로 딱 정책을 요약할 수 있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고 바이든도 그걸 지지합니다. 바이드노믹스의 첫 번째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 이런 지금 페드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산층, 지금 미국은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 이번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산층을 지원하는 기조.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이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유지되어 갈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이드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보탠다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그래서 재정 투입을 늘리고 또 그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네.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부자 증세를 이제 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마침 또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또 그런 또 정책이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악셀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안 채택이 됐는데요. 아마 이거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부양을 시키되 그러면 어느 쪽으로 경기 부양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미국 정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뭐 친환경 기본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 또 이제 이것도 첨단 분야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당선인도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 일자리 100만 자리를 갖다 중국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은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진보 정당들의 이제 주요 의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역시 제조업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역시 첨단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친환경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탄소 규제 문제도 해결하면서 네. 이제 동시에 이제 제조업을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이 제조업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오대훈 교수님도 그 부분 꼽아주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어든 거는 중산층의 표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지켜야 되는 거는 물가도 체크하면서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조업의 부활이 그 미국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 아메리카 정책 네. 이거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조였는데 바이든이 이어서 주장을 합니다. 역시 중상층을 살리자. 그래서 다시 미국을 건강한 제조업을 가진 나라로 부흥시키자는 것이 바이든의 기조이기 때문에 네. 이를 위해서 큰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10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향후 4년, 5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친환경 쪽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미국 경제로 이제 체제를 아예 체질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큰 정부를 추진하면서 MMT 이론이라고 하는 현대 화폐 이론 지지자들, 특히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스테파니 켈튼 교수, 뉴욕 주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 원래 아주 강성의 진보론자로 이 태스크포스 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에서 상당히 그 정책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현대화폐 이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만들어서 찍어내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더라 하더라도 네. 경제는 성장하고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한테도 사실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정책의 트렌드가 미국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바이든 시대에는 그것이 영향을 받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증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페드의 태도는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연준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 뭔가 미움을 좀 많이 샀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페드가 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기존의 미국의 정상적인 정책 운용 기제, 페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드가 뭐 정부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달러와의 가치 유지 이런 데만 신경 쓰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아주 대규모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제4차 양적 완화가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와는 좀 다르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방식으로 아주 페드가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화 가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혹은 더 낮아지는 이런 영향이 있고 실제 국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신용도 평가에서 미국의 신용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S&P,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를 압박해서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세계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여서 달러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 우리나라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 아직 바이든 후보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정권이 이임받지 않았다. 아직 취임식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하에서 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봤을 때 만약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득과 실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득보다는 역시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역시 많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미중 무역 갈등 기조 하에서 막 짓눌렸잖아요, 상당히. 그 압박감이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 경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국면이 조금 이제 그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미국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뭐 갈등은 하고 좀 압박은 하겠으나 그 강도는 좀 이제 낮아질 거다. 그리고 그 좀 내면적으로 들어가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환경 기준 적용하고 노동 기준 적용하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또 보면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뭐 친환경 분야라든가 바이오 분야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경쟁력이 나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네. 한데, 그러니까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육성시키는데 기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한국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전기차만 하더라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많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미 간의 경제 그 협력 구조는 훨씬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한일 간의 갈등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한 변수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 한일 간의 그 어떤 그런 갈등 부분에 직접 개입하는 걸 상당히 꺼렸어요. 네, 꺼려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맹 간에도 갈등을 약간 좀 유발해서 그걸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면모가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좀 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안보 전문가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 부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중요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화제거리기도 한데 백신이 일단 뭐 이제 접종에 들어가면서 네. 코로나 이슈도 지금 많이 완화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되면 우리의 수출 환경도 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수님은요? 예, 수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이요? 예, 코비드19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말쯤까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정도 굉장히 제조업이 건실하게 돌아가고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한중일 이 환율이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스위스나 일본 같은 상대적으로 그 금융 위기에 좀 벗어난 국가들의 화폐가 가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던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도 신경 쓰지만 내수 진작에 더 역점을 좀 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돈 쏠리는 걸 좀 억제하고 네. 투자 의욕, 즉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정책. 여기에 향후 1, 2년간 우리 경제의 최대 현황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단하게요. 우리 증시 상승 가능할지 우려현 교수님, 지금 이제 3천에 대한 가능성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내년 바이든 시대 하에 또 그리고 뭐 이런 대외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증시 상승 가능할까요? 우리 증시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미시적으로는 바이드노믹스 이후에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리 증시는 되게 올랐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증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올해 같은 경우 동학의 난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도 점쳐 주셨고요. 그리고 득과 실, 득이 더 많다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